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50대 이상 감염자와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간산업협력업체에 다음 달부터 5조 원의 운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에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말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대형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플로리다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이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 한두 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 수석과학자는 외신과의 회견에서 현재 200여 종의 백신 후보 물질이 연구 중이고 여러 회사가 백신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의 공통점은 방문 판매업체, 소규모 종교 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들어 50대 이상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늘면서 중증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염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나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같이 최근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최근 지역 확진자들에게서 잇따라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종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감염자 8명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대전발 집단 감염은 19일 기준 31명으로 이들의 검체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지난 3, 4월 확진자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3,600여 건의 방역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32건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미흡 사항은 앞으로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과 출입관리 등에서는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작업자 간 거리 두기, 현장 특화 방역 지침 마련, 장비 소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본사 차원에서 식당 칸막이 등 시설 보강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물품 지급, 방역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작업자들 스스로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산업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기존의 대출 한도에 더해 추가로 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국과 시행 중인 입국 특례 제도를 베트남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이후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차 추경 사업의 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달 안에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그 현장 지원의 실탄 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구체적인 지원 수단이 국회에 지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안입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입니다.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분들은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만 개의 직접 일자리 공급 예산도 이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이 되면서 이대로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급감한 상황. 이번 달 둘째 주 기준으로 국제선 운항은 1년 전보다 96%나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소멸될 예정이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상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1년 전부터 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오는 2022년 12월 말에 출발하는 항공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수의 여객 노선이 중단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해 10년 단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항공권 구매와 좌석 등급 상향 외에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제휴처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수영장과 물놀이장 8곳 중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등 5곳을 이달 26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 장시간 머무르는 밀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물놀이장 개장 여부를 7월 중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인 페놀은 대부분 제초제와 살충제 그리고 산업 폐수 형태로 우리 주변으로 유입되는데요. 이 페놀류 환경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토양과 지하수 등으로 흘러드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인 페놀. 산업 폐수같이 페놀이 포함된 유해성 화합물 정화를 위해서는 페놀 분해 미생물을 활용한 수질 정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의 작용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환경오염, 탐지 바이오 센서 등 활용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와 함께 페놀류 환경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와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페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고, 그 변화를 일으켰을 때 활성화 상태에서 어떠한 식으로 DNA에 붙고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를 일으키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환경유해 물질 분해 촉진 단백질이 페놀을 인식하면 2개의 분자 구조가 4개의 분자 복합체로 뭉치면서 오염물질 분해를 촉진시키는 활성화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의 단일 분자를 추적하는 신기술인 단일 분자 형광법이 한몫했습니다. 구조 기반 단백질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또 이제 페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그 벤젠 화합물들이나 어떤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여 년간 난제했던 페놀류 인식 시스템을 새롭게 규명한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2차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이 수도권 밖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미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향후의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확진세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전, 충남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은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확산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감염원과 또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격리 조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전국에서도 곳곳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숨은 감염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다수의 숨은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이러한 감염자들이 한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나타냈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도권 외 지역인 대전과 충남, 전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환자가 2자릿수로 늘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분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을 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돼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다시 국내로 재유입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감염돼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각 지자체와 방역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정부의 조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큰 어떤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이제 최근에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된 어떤 방역 조치를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강화된 방역 조치만으로는 현재 이런 특히 수도권 내에서의 확진세를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확산세의 가장 큰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감염자거든요. 근데 강화된 방역 조치만으로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등교 수업 중단을 포함해서 예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가능하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경제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대면 계약을 하고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온라인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어떤 강화된 방역 조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알려져 있는 거는 서울권에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크게 그 확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10,000건 이상의 진단검사를 하루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수행을 해야지만 증상이 없는 또 굉장히 경미한 이런 감염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포함해서 수면 감염자를 찾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WHO는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 물질이 연구되고 있고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 한두 개가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국내외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WHO에서 올 연말에 한두 개 정도의 백신 후보 물질, 그러니까 상용화가 가능한 후보 물질이 도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는 실제로 임상 단계를 다 진행해봐야 합니다. 중도 탈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연구 그룹들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200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단계나 아니면 전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연구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적어도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빨라도 내년에는 넘어가야지만 어떤 상용화된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형평성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방역당국 포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는 일단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 청소년들.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른바 얘기했던 괴질이라고 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그다음 차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백신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완벽하지 못하면 백신이 오히려 감염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을 하는데 임상 증상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숨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어쨌든 효능적인 면을 다 떠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증인 거를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인 거는 뭐 AD라고 해서 백신 효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감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이 한두 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순야스와 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현지 시간 1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회사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이면 20억 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노인 등에게 우선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성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A형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8개 기관이 후베이성 우한의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1,700여 명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형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한 주민 가운데 A형 비율은 32.16%,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A형 비율은 37.75%로 5%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 O형은 우한 주민 가운데 33.84%였지만 입원 환자 중에는 25.8%로 8%포인트가량 적었습니다. B형과 AB형은 양쪽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A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O형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유전공학회사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7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O형이 다른 혈액형보다 감염 위험성이 9에서 18% 적었습니다. 혈액형은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키엘 대학 연구팀이 감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형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O형은 낮았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팀 조사에서도 우한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206명 중 O형은 52명인 반면 A형은 85명으로 63%나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벽을 둘러싼 단백질 성분과 연관이 있는데 특정 단백질이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갖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미국의 다음번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8일 펜실베니아 대학과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과학자들이 플로리다주가 차기 코로나19 전염의 대형 진원지가 될 모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진단이 담긴 예측 모델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또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역대 최악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플로리다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각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가들이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플로리다주는 뉴욕주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 이후 중국 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국경 밖으로 확산하게 내버려 둔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중국이 공경에 빠졌고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인적인 느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밖으로 확산한 것은 중국 당국의 무능이나 실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혹시 누가 아느냐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경제 문제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You know, the Phase 1 China deal, for example, gives us a great market to be able to sell things. So we really appreciate all that you're doing to help us recover through these terrible tragedies. And they are buying a lot, aren't they? They are. They ar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 중국과의 완전한 비동조화를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중국과의 더 많은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재선을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더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1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우준여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나오는 확진자들은 새로 감염된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걸렸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준여우 수석 전문가는 또 통제됐다 하더라도 신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약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라든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약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이 스테로이드제 약인 덱사메타손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식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보도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덱사메타손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19 환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3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 중증 환자 치료에는 이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이 약의 경우는 환자 한 명당 우리 돈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치료가 가능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덱사메타손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물론 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한테만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임상시험 결과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WHO가 획기적인 돌파구라고까지 말했던 약인데 네. 그렇다면 이 약을 우리나라에도 들여올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 방역 당국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이 덱사메타손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약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덱사메타손은 보조적인 치료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른 치료제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방역 당국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 덱사메타손이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앞서 저희가 이 옥스퍼드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전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항체가 생기더라도 길게는 2달 정도만 지속이 된다. 이런 내용의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해도 항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이 런던 세인트 조지대와 리버풀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한 2%에서 8.5% 정도는 항체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항체가 형성된 환자의 경우도
길게는 2개월 정도까지 항체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에 이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이 됐을 때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증상이 심했던 환자일수록 이 항체 검사에서 큰 반응을 보였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 항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는 바이러스 양이 적게 노출이 돼서 감염이 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더라도 항체가 있는지 또 재감염 우려는 없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또 이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 감염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체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위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세포를 인식하고 이곳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숫자가 원래 있던 숫자보다 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없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 역시 아직은 좀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만일 이 연구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돌연변이가 정말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방역이나 백신 개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다려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예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흔히 이 폭염이라고 하면 기온이 아주 높은 그런 날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는 단순히 이 기온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습도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폭염특보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낮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였는데 이제는 이 낮 최고 기온이 아니라 체감 기온을 기준으로 이 폭염특보를 내리게 되는 거죠. 흔히 정말 더운 여름날 푹푹 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온뿐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폭염특보를 내린다면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폭염 기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WBGT 지수라는 건데 온열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기온뿐만이 아니라 이 습도와 복사열, 기류 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폭염 지표를 만든 건데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온열 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일하는 일부 산업회사나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사용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4개의 소식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21일에 전국에서 이 부분일식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의 절반 정도가 가려지면서 검게 변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건데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번 부분일식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 그럼 몇 시쯤에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오후 3시 53분부터 서서히 이 부분일식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태양의 아랫부분부터 달에 의해서 서서히 가려지다가 오후 5시 2분 정도가 되면 태양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가 가려지고요. 이때가 이 부분일식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6시 4분쯤에 이 태양이 제 모습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총 한 2시간 11분 정도 부분일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이번 일요일에 날씨
날씨가 대체로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직접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맨눈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 또는 이 여러 겹의 짙은색 셀로판지 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부분 일식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이 되면 다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시라고 하셨죠? 3시 53분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말에 저희도 꼭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 403명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리터당 744 나노몰보다 낮은 코로나19 환자는 평균 34일 생존했지만 그 이상인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15일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에 편두통 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노년에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의대 연구팀은 6만 2천여 명의 병력을 분석한 결과 31살에서 58살 사이에 편두통 진단을 받은 사람은 편두통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60살 이후에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1.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편두통이 뇌 위축으로 이어져 뇌신경회로의 변화를 유발하거나 신경퇴행을 일으켜 치매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혈압 측정 앱 삼성 헬스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가 측정한 맥박 파형을 혈압계로 측정해 입력해둔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혈압과 맥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심전도 측정 기능은 3분기에 앱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한옥은 수천 년을 이어오며 전통과 아름다움을 간직해온 건축물이죠. 미학적인 가치는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과학적인 원리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집, 한옥에 담긴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주거 공간으로 발전해온 한옥. 한옥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활의 지혜와 문화적, 미적 감각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한옥은 햇빛과 바람, 나무, 흙 등 자연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슬기롭게 적응하도록 돕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한옥은 땅을 다진 뒤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뼈대를 놓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죠. 아파트나 양옥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옥의 무게중심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이 교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기둥을 교체하기 쉽지 않은데요. 섣불리 기둥을 손보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옥에서 기둥을 교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새로운 목재로 덧붙인 다음 주춧돌에 맞춰 그랭이질을 해주면 되죠. 기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한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옥은 주로 나무와 흙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비가 벽으로 들이치면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옥의 깊은 처마가 벽이 물에 젖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처마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처마 깊이는 계절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햇빛이 처마에 가려져 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반면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겨울에는 점심에도 햇빛이 집 안 깊숙하게 들어와 방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처마의 길이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처마의 길이가 더 길고 태양의 고도가 낮은 지역에는 춥기 때문에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하려고 처마가 작다고 하네요. 처마를 통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을 피했다면 대류 현상을 이용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보통 한옥은 앞쪽은 양, 뒤쪽은 음으로써 앞은 밝고 건조하게 그리고 뒤는 그늘지고 습하게 조성하는데요. 그럼 마당과 뒷뜰 사이의 기온 차이로 대류현상이 발생해 자연적인 통풍이 이루어집니다. 대류현상이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인데요. 즉, 산바람이 마당 쪽으로 불어 내려오면 대청을 통하게 됩니다. 대청의 앞쪽은 개방되어 있고 뒤쪽은 벽과 창을 만들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무더운 날에도 대청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청마루 밑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북쪽에 바람구멍을 낸다고 하니 선풍기나 에어컨을 능가하는 자연 냉방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한옥은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이나 양옥과 달리 높은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단을 만든 목적은 지하수나 빗물이 집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단을 여러 겹 쌓아 올리면 집 표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또 땅에 있는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기도 했다고 하니 조상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한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 마당은 지붕이 없는 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마당에도 우리가 몰랐던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마당에 하얀 모래를 깔아두었다고 하는데요. 하얀색 모래는 햇빛을 반사시켜 한옥 내부를 밝고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접 조명의 효과가 마당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한옥의 바깥 부분을 살펴봤으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들은 한옥만이 가진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구성하는 독특한 장치인데요. 밥을 지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이 방으로 전해지도록 만든 한옥의 기술입니다. 아궁이에서 열이 통하는 길을 살펴보면 유독 통로가 좁은데요. 좁은 통로를 통해 열기가 더욱 세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방의 구석구석까지 뜨거운 열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들의 두께를 조절해 아궁이의 불이 꺼져도 아랫목의 열기가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또 한옥의 특별한 점은 문에 바른 창호지에도 숨어 있습니다. 창호지는 종이 특성상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구멍이 있는데요.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 안의 습도와 온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높은 보온 효과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또 창호지를 고정시키는 창호는 선조들의 미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창호는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보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에 맞춰 구성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한옥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저 옛날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한옥이 과학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한옥. 한옥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전과 충남, 전북 등 수도권 밖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인 2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불필요한 모임은 되도록 줄이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